북한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1,000억 원어치 금괴와 달러를 몸에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평양 고층 아파트에 살며 당 간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넘은 것은 국경이 아닌 지뢰밭이 깔린 DMZ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평양의 재벌을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양에서 살던 시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설마 북한에도 그런 삶이 있었어요? 하고 놀라거나, 그럼 왜 나왔어요?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그 두 가지 질문 모두 사실은 하나의 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답입니다. 저는 리성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무역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만 1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 중심부 창광거리 근처 고층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평양 시내 번듯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환하게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 그 창문 안쪽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셨습니다. 조선노동당에서 중간급 간부로 오래 일하셨는데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배급이 끊겨 굶주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저는 그때도 평양 시내에서 하루 3끼를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일하신 덕분이라고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건 28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인맥을 발판으로 외화벌이 무역회사의 이름을 올렸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북한 내부에 유통하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서 허락받은 장사꾼이었던 셈입니다. 북한에서 그런 걸 돈주라고 부릅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물건을 떼다 팔고 또 사들이며 자본을 키우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그 중에서도 꽤 큰 편에 속했습니다. 창광거리 아파트는 방이 4개였습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거의 궁궐 수준이었지요. 마루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원목 바닥재가 깔려 있었고 거실 한쪽 벽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내 은희는 요리 솜씨가 좋아서 저녁이면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두부찌개, 달볶음, 명절에는 떡국까지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해주시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평양 일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북한에서 일중학교라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특목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면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당 간부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가고 크고 작은 자리마다 얼굴을 비추며 뇌물을 바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돈이 있어도 뒷배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다 뺏깁니다. 마치 여러분 동네 이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당 간부의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그 사람 눈 밖에 나면 재산이고 가족이고 전부 위험해집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혁아, 너는 복 받은 아이야. 이 나라가 널 먹여 살려준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자연스러웠고 수령님 덕분에 산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코웃음 쳤을 그 말들이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진심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살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서늘한 적 있으셨나요? 뭔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모래 위에 쌓인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저는 그 느낌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가끔씩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창밖 평양거리를 내려다보며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 허전함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믿어온 것이 무너질 때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금이 하나 생기고 그 금이 조용히 번지다가 어느 날 문득 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2012년 봄이었습니다. 저와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 최광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돈주 출신으로 함경도 쪽에서 수산물 유통으로 재산을 모은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15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소문을 해봤더니 광민이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재산 전부를 몰수당하고 가족까지 통째로 어디론가 이송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광민이가 뇌물을 바치던 당 간부가 교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간부가 전임자 측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광민이도 그 정리 대상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뇌물을 바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관계를 챙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주던 간부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집도, 가족도, 어쩌면 목숨까지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옆에서 자고 있었고 준혁이는 제 방 건너편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거리에 가로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은 일제시대 배급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땅, 내 곡식이지만 마음대로 못 쓰고 위에서 정한 대로만 살아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북한이 딱 그랬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했습니다. 적어도 일제시대에는 잘못한 게 있어야 잡혀갔다지만 북한에서는 잘못이 없어도 위에서 필요하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감시받고 모든 것이 허락 아래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위부 쪽 인맥을 통해 광민이 소식을 더 캐봤습니다.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형제, 그 사람 이름은 이제 꺼내지도 마. 괜히 연루되면 자네도 끝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나라. 그 사실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내내 아팠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출입자를 기록하는 수첩,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짓는 어색한 미소, 준혁이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때 슬쩍 꺼낸 말, 준혁이가 요즘 친구들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었겠지만 그 한마디가 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탈북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해야겠다. 더 잘 관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민이 사건 이후로 제 마음속에 생긴 그 작은 금은 제가 아무리 모르는 척해도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은희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눈물을 닦는 것을 저는 문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조심해야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됩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웃어야 할 자리에서도 웃음이 어색해집니다. 2013년 무렵의 저의 일상이 딱 그랬습니다. 그해 여름, 보위부 쪽에서 제 거래 장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서 차 한잔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형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걸 비공식 면담이라고 합니다. 공식 조사보다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공식 조사는 혐의가 있어야 하지만 비공식 면담은 그냥 기분에 따라 또는 누군가의 지시 한마디에 이루어지니까요. 담당자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하얗고 말투가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차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동무, 요즘 중국 쪽 거래가 좀 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물자를 주로 취급하시오? 저는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그가 돌아간 뒤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 동안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꼴로 비슷한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이 왔고 매번 조금씩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거래처, 자금 흐름, 해외 연락망.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준비해둔 답변을 차분하게 내놓았지만 밤이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노리는 건지, 내가 어디서 틀린 건지, 혹시 내 주변 누군가가 나를 고발한 건 아닌지. 그즈음 제 측근 중 한 명인 박철수라는 직원이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위부에서 따로 불러 조용히 면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군가 조금씩 밖으로 흘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포섭되는 것. 그게 북한 감시 체제의 핵심입니다. 옆집에서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방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은희는 그 무렵부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밥을 잘 못 먹고 얼굴이 자꾸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그 약이 또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변변한 약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야 돈이 있으니 중국산 약을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아파도 그냥 누워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봤자 약이 없고 있는 약은 가짜가 태반이었으니까요. 저는 은희 약을 구하러 장마당에 나갔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해열제도 못 구해 펄펄 끓는 것을 보고 그냥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이 얼굴이 준혁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은희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여보, 우리 이러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은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요즘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창문을 두껍게 닫고 목소리를 낮추고 준혁이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속닥이며 나눈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평양도 겨울은 혹독합니다. 저야 난방이 되는 아파트에 살았지만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발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 찬 기운이 발끝에서 올라와 가슴까지 스미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그냥 춥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연료가 없어서, 나무도 구하기 어려워서, 손발이 얼어 터지도록 추위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계절입니다. 그 계절이 올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년 겨울에도 내가 이 나라에 있을 것인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저는 결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만큼은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오래 마음속에서 끓다가 어느 한순간 넘쳐오르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십 번 망설이고 수백 번 되돌리고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 초겨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준혁이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은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면담을 하던 그 젊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무, 내일 오전 10시에 보위부 청사로 출두해 주시오. 확인할 사항이 있소.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은희가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은희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14살짜리 아이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숙제하다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연필이 손에서 빠져 바닥에 굴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필을 주워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나라에 두고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미래가 막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괜찮은 척이 무너집니다. 준혁이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미래가 결국은 저처럼 뇌물 바치며 눈치 보며 살거나 아니면 하루아침에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보위부 출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끝났습니다. 몇 가지 거래, 내역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는 패로 나를 쥐고 있다는 것을.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날 저녁 준혁이를 일찍 재우고 은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야 할 것 같아. 은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쪽으로. 루트를 정하는데 오래 고민했습니다. 두만강을 넘어 중국을 거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루트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의존해야 하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야 하고 잡히면 강제 북송됩니다. 가족을 데리고 그 긴 여정을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밀이 새나갈 위험이 컸습니다. 브로커를 한 명만 잘못 만나도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DMZ, 비무장지대를 직접 넘는 방법을 택한 건 그래서였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뢰가 깔려 있고 초소가 있고 철조망이 겹겹이 쳐진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안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지뢰 매설 구역의 빈틈, 초소 사각지대, 돈이 있으면 정보를 살 수 있었고 저는 그 정보를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자산을 정리하는 데 반년이 걸렸습니다. 부동산과 사업체는 의심받지 않게 조금씩 처분했고 현금은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금괴도 몇 개 마련했습니다. 몸에 지니고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최대한 많은 자산을 옮겼습니다. 나중에 한국 기자들이 얼마나 들고 나왔냐고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0억쯤 됐을까요? 기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준혁이 연필 한 자루만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부모님 묘소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란히 누워 계신 곳. 저는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흙을 한 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게 작별 인사였습니다. 고향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던 날, 은희가 부엌 찬장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릇들, 수저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항아리.
하나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항아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결심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고 가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D-Day는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겨울을 택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이 길고 어둠이 깊고 순찰 간격이 늘어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경비병들도 사람인지라 영하 15, 도를 넘나드는 새벽에는 초소 안에 더 오래 머문다는 정보였습니다. 물론 그게 확실한 보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유일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평양에서 직접 내려가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개성 쪽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택했습니다. 은희와 준혁이에게는 친척 집에 잠깐 다녀오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옷 몇 벌, 준혁이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리고 몸에 감춘 달러와 금괴. 은희는 어머니 사진 한 장을 속옷 안에 접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경 지역 근처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낡은 민박집이었습니다. 주인 노부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눈치로 아는 것들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노부인이 저녁으로 감자를 쪄서 내왔습니다. 소금에 찍어 먹는 삶은 감자였습니다. 준혁이가 맛있다며 3개를 먹었습니다. 저는 1개를 손에 들고 한참 있었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밥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7도.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준혁이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다가 제 눈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4살짜리가 그 순간만큼은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셋은 손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앞에 서고 은희가 준혁이 손을 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미리 외워둔 경로를 머릿속에 그리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눈이 쌓인 들판을 가로질러 나무가 듬성듬성 선 야산 기슭을 따라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에서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은희가 한 번 넘어졌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 일으키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이 보인 건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녹슨 철사가 겹겹이 엉켜 있었고 군데군데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두꺼운 가죽 장갑을 꺼냈습니다. 철조망 아래 흙이 파여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짐승들이 드나들며 생긴 틈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몸을 낮춰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그 다음 준혁이가 넘어왔습니다. 준혁이 점퍼 소매가 철사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아이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뢰밭 구간이 문제였습니다. 브로커에게 받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지나야 하는 구역 왼쪽 200m가 지뢰 매설 지점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을 보았습니다. 눈 위에 이상하게 솟아오른 부분은 없는지, 흙이 인위적으로 파인 흔적은 없는지. 나중에 한국에 와서 군인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지나간 경로가 실제로 지뢰 매설 구역과 불과 30m 차이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수백 미터가 제 평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시간도, 거리도 다르게 흘렀습니다. 한 걸음이 1000걸음 같았고 5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은희는 숨을 참고 걸었습니다. 나중에 은희가 말하길, 그 구간에서 숨을 쉬면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나중에 보니 제 손등에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우리 가족 좀 지켜주십시오. 준혁이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라고 하기도 민망한 짧은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번째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 철조망을 통과하고 나서 저는 잠깐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북쪽 하늘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국군 초소의 불빛이었습니다. 불빛을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방이 환해졌습니다. 강렬한 탐조등이 우리 세 사람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은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말과 억양이 달랐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크고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총 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탐조등이 계속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빛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무전기 소리, 낮게 주고받는 말소리, 그리고 천천히 군복을 입은 사람 둘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은희도, 준혁이도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군인 중 한 명이 우리 앞 몇 미터 거리에서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몇 명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셋입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입니다. 군인이 잠시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총구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은희를 붙잡았습니다. 은희는 제 팔에 안긴 채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걸어오는 내내도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울음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이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울음인지를. 저는 준혁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 대신이었습니다. 군인 한 명이 차에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군용 담요였습니다. 은희의 어깨에 둘러주고 준혁이에게도 하나 건넸습니다. 그 군인이 준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추웠지? 잘 왔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잘 왔어.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군인들이 따뜻한 물을 끓여주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녹으면서 감각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 눈에 모든 것이 신기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군용 무전기, 지도, 벽에 걸린 태극기. 준혁이가 태극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그렇게 오래 바라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인공기는 질리도록 보았지만 이상하게 그날 그 태극기는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군 당국에 신고가 되고 상급 부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차에 태워졌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준혁이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 한국의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가로등, 도로 표지판, 멀리 보이는 건물들.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이 엄청 많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그게 며칠 만에 처음 웃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시설에 도착하고 나서 저와 은희는 잠깐 분리되었습니다. 조사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은희 옆에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서 조사관을 기다렸습니다. 그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다 소진된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구나. 살았구나. 그 두 마디가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전부였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의 합동신문이 몇 주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했던 사업 내용, 보위부와의 관계, 탈북 경로, 접경 지역 지형 정보까지 기억나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압박하거나 윽박지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의자에 앉기 전부터 이미 몸이 굳었는데, 여기서는 조사 중간에 커피도 주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은희와 준혁이는 별도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가끔씩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생각보다 씩씩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설 안에 있는 텔레비전 앞에 붙어 앉아서 한국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더니 며칠 만에 한국 연예인 이름을 줄줄 외웠습니다. 아이들은 참 빠릅니다. 합동신문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시설이 꽤 크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교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저기서 북한 말투가 들렸습니다. 저 말고도 탈북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투들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반가움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은 2달 남짓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 금융 시스템, 대중교통 이용법, 의료보험 체계,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나름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법, 버스 카드를 충전하는 법,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겪는 줄로 보며 따라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직업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 저한테 원하는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에서 정해주고 위에서 허락해주고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저더러 무엇을 원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낯설고 또 이상하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무역 쪽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짠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밤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수업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서 정신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밤에 혼자 누우면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형이 있었습니다. 형수, 조카들, 저희가 사라진 걸 알고 나서 형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 중 하나가 탈북하면 남은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제가 나온 것이 형한테는 재앙이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자유의 기쁨과 함께 늘 마음 한쪽에 있었습니다. 은희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친정어머니가 꿈에 보여요. 꿈에서도 어머니가 저를 보고 우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준혁이는 하나원에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직원 자녀들, 봉사활동 나온 대학생들. 처음에는 말투가 달라서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학교 다니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 일중학교 다니던 아이가 이 낯선 땅에서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하나원 수료식 날, 수료증을 받아 들고 나오는데 담당 선생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잘 하실 거예요. 저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혼자였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수백 명을 거느리던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서 버스 노선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걸어 나갔습니다.
은희 손을 잡고 준혁이를 앞세우고 하나원 정문을 나서는데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준혁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이 엄청 파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그냥 하늘인데. 그날은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서울에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 앞에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그냥 서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와 처음 간 곳이 서울 시내 대형 마트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생필품을 사야 한다며 데려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냥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가 끝이 없었습니다. 과자 하나에도 수십 가지 종류가 있었고 라면 코너만 해도 제 키보다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는 냉기가 흘러나왔고 제과 코너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들 사이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이미 과자 코너로 달려가고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저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들여다 먹고 고급 식재료를 장마당에서 구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리던 그 풍요가 사실은 이마트 한 귀퉁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이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것이었습니다. 편의점도 그랬습니다. 처음 혼자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젊은 직원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새벽 3시에 이렇게 환한 불빛 아래 물건이 가득한 가게가 열려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생수를 홀짝이면서 새벽 서울 거리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착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었으니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지만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한 말투로 말하면 사람들이 어색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불편했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싶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한국 음식이 전반적으로 달고 짰습니다. 북한 음식이 소박하고 간이 약한 편인데 여기 와서 처음 먹은 삼겹살이 너무 기름지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는 첫날부터 잘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서 왔냐? 뭘 찾냐? 이게 더 싸다. 그 친근함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명절에 이웃집에서 전을 부쳐 나눠주는 것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북한과 다르면서도 어딘가 같은 정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런 작은 순간들에서 느껴졌습니다. 준혁이는 서울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어했습니다. 수업 내용도 다르고 친구들 문화도 달랐습니다. 집에 와서 말이 없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2달쯤 지나서부터 준혁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이름, 선생님 이야기, 점심 메뉴. 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저는 밥을 먹다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자리를 잡고 나서 작은 무역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약서가 있었고 법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이렇게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곳에서 살다 보니 당연한 것들이 너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은 지금도 매일 합니다. 형이 어떻게 됐는지, 조카들은 잘 있는지. 제가 나온 뒤 연좌제로 형 가족이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를 형이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통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정말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형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끌려갈까봐 숨죽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입니다.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평생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것처럼 이 분단이 이대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준혁이 자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훌쩍 자라서 제 어깨에 닿을 만큼 컸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자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합니다. 이 아이가 뇌물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 그게 제가 그 철조망을 넘은 이유였습니다. 1,000억짜리 금괴를 들고 나왔다고들 말합니다. 그게 뉴스가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돈은 수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이를 먹이고 자리를 잡기 위한 수단. 진짜 값진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영하 17도 철조망 앞에서 제 손을 꼭 쥐던 준혁이 손. 담요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펑펑 울던 은희. 그리고 한국 군인이 건넨 그 한마디. 잘 왔어. 그게 1,000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기 같은 겁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없어 봐야 압니다. 저는 40년 넘게 그 공기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숨을 쉴 때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직 그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한번 손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 소원입니다.